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박미중이고 박미중의 친중 노선을 글쎄요. 친중 경사론을 불식하는데 아마 그래서 이제 뭐 군인 묘역에도 참배도 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친중 경사, 친중 노선이라고 하는 것을 불식시키는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뭐 대한민국은 친중이건 무엇이든 간에 가치를 지향하는 나라여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될 가치는 자유, 민주주의, 법치주의 뭐 이런 가치들입니다. 개인주의, 시장경제 이런 가치들이 대한민국이 지켜나가야 할 공동체의 최소한의 가치규범들이다 하는 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가치규범들이 우리 정신, 문명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를 이루는 것들입니다.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 이런 것들입니다. 양성평등, 계급철폐 대개 이런 것들이죠. 최근에 그 역사교과서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뜨거운 이슈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연세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들이 우리는 국정교과서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발언했습니다만은 저는 좌익들의 커밍아웃이다 이렇게 봅니다. 강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어떤 교사가 수업 시간 중에 한홍구 교수라고 하는 성공회대 교수라고 하는 자의 강의 내용을 무분별하게 어린아이들에게 틀어주고 그것을 감상문까지 제출해라 이렇게 했다고 해서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강의 내용은 김창룡이 박정희를 죽였어야 하는데 살려놓는 바람에 오늘날 박근혜 언니까지 대통령이 되었다. 이런 요지라고 합니다. 참 딱한 일입니다. 무슨 얘기를 참 이런 친구들에게 들려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글쎄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국정역사교과서 집필진을 구성하는 모양인데 국사편찬위원회가 사실은 좀 문제가 있고 좌익들에게 포위되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저는 가지고 있어서 지금 교과부가 하는 이런 작업도 굉장히 미온적인 또는 오히려 혼란을 부채질하는 그런 결론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부분적으로 해봅니다. 이 역사 교과서 또는 역사관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규적 칼럼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보시죠. 교과서 바로잡기 어제 MBC에서 토론회도 있었습니다만은 전희경 자유경제원 총장을 모시고 지금 역사교과서 논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나중에 같이 보시겠고요. 미리 보는 환경이 있고 유아들의 세계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뉴스 보시죠. 김무성 대표가 연일 모처럼 올바른 관점에 서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이들 밥 먹는 데는 관심이 있는데 머릿속 가치에는 관심이 없나? 우리 국민은 관심이 없는 것인가? 이렇게 되물었다고 합니다. 청년 실업률이 조금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중국의 가공무역 억제 정책이 한국 수출의 둔화를 불러왔다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중국의 수출에서 중국에서 가공무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게 아니고 중국에서 팔 수 있는 물건을 만들자 이런 주제인 것 같은데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채권 시장에서 은행권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뉴스는 좋지 않은 뉴스입니다. 기업들의 자기 신용이 모두 끊어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50플러스 재단 기사가 있군요. 네, 다음 4대강 얘기가 또 나와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이사장과 기금운용본부장이 인사를 놓고 아주 큰
큰 싸움이 생겨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 싸움이 생기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힐러리 샌더스 토론회가 어제 있었고요. 미국, 호주가 중국의 남진해해 사우스 차이나 시 활동에 경고장을 내고 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네, 이송현 아나운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10월 14일 수요일 오늘의 뉴스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학부모들이 아이들 식사엔 관심을 가지면서 아이들의 머릿속에 들어가는 가치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열린 최고 중진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급식 논란을 일으켰던 학부모들에 대한 공략에 나섰습니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교사용 지도서와 자습서라며 금성출판사의 경우 김일성의 생가로 알려진 만경대를 성지라 표현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지난달 청년 실업률이 7.9%를 기록하며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9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은 지난 6월 10.2%에서 7월에 9.4%로 떨어진 뒤 8월 8%에 이어 지난달 7.9%로 석 달 연속 한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26만 4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4만 7천 명이 증가해 취업자 수 증가폭이 두 달 만에 30만 명대를 회복했습니다. 네, 청년 실업률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좋은 뉴스입니다만은 글쎄요. 이게 지속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더군다나 이제 이 정년 연장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아마 청년 취업에는 절벽의 어떤 상황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참 올해 중에라도 어떻든 좀 취업들이 다들 잘 되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만은 글쎄요, 여전히 걱정이 됩니다. 김무성 대표가 지금 아이들 머릿속 가치에는 관심이 없나 이런 질문을 던져서 저는 모처럼 김무성 대표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만은 이 김무성 대표가 지금 대표로 있는 새누리당 안에 저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조직이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정당이라는 것은 중간지대를 장악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안에 너무 왼쪽으로 가 있는 사람이 많고 또 새누리당 자체가 중간지대로 넘어와 있다 보니까 오히려 민주당이 설 땅이 없고 그래서 민주당은 극자화되고 이런 어떤 연쇄적인 그 노선을 걸어가고 있지 않나. 그럼 새누리당은 정권을 잡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균형점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교과서를 어떻게 매듭 짓느냐. 교과서 문제를 가지고 정말 김무성이 정치 생명을 걸고 투쟁할 수 있는가. 또 이 교과서 싸움에서 김무성이 불태전의 그런 용기를 내줄 거냐, 또 지식을 총동원할 거냐, 그래서 교과서 문제라도 하나 깨끗하게 정말 매듭을 짓느냐 하는데 이 김무성의 실력을 한번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중국의 산업 구조가 가공무역에서 벗어나 점차 고도화하면서 우리나라의 수출 여건은 갈수록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중국의 가공무역 억제 정책과 우리나라의 대중수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가공무역 억제 정책으로 우리나라의 중간재 수출이 줄었습니다. 중국 전체 무역에서 가공무역의 비중은 1998년 53.7%에서 2014년 32.8%로 낮아졌습니다. 반면 2014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대중수출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73%고 소비재 수출 비중은 7%에 불과합니다. 중국의 수입 구조 변화에 따라 여전히 중간재 위주인 대중수출 전략을 조속히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가공무역에 대한 얘기인데 이 가공무역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대중수출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73%다. 그럼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것의 대부분이 사실은 중국에서 가공을 거쳐서 해외로 수출된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중국의 수출이 줄어들거나 하게 되면 우리 수출이 직격의 바로 그 영향을 받게 되는 직격탄을 맞는다는 이제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수출한 다음에 중국에서 가공무역을 거쳐서 해외로 수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공무역, 그러니까 중국에서 가공해서 수출하는 게 아니고 중국 사람들이 바로 소비하는
이제 이런 최종 소비재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소비재 수출 비중은 7% 불과한데 이것을 좀 높이자 하는 주장을 지금 한국은행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만은 글쎄요, 뭐 그게 하루 이틀이 되는 것은 아니고 중국 내수 시장에 최종 소비재를 수출하는 것도 리스크가 사실은 또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외상 매출을 깔아야 되고 판촉 작전을 세워야 되고 중국의 금융 지원이 또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을 엄청나게 깔고 매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에 말하자면 이제 어떤 경제 쇼크가 온다거나 하면 그 돈 다 떼이는 거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사를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것은 이 어떤 경제 기사를 볼 때는 일방적으로 보면 안 되고 양 측면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그 점을 말씀드리려고 이 기사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기업의 자금 조달이 채권 시장에서 은행권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신한, KB 하나, 국민, 농협, 우리 등 5대 시중은행의 대기업 여신은 지난 6월 이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대기업 여신 잔액은 지난 6월 말 95조 7천억 원 수준이었지만 매월 1, 2조 원씩 늘어 9월 말에는 98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우조선 부실이 밝혀진 이후 채권 투자자들의 심리가 급격히 냉각돼 우량 기업이 아니면 투자에 나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채권 시장을 포기하고 은행권 대출에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국제 채권 시장도 분위기가 썩 좋지 않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아마 어제 오정근 교수님께서 와서 자금이 순간적으로 바짝 말라버릴 수 있다 이런 것을 경고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중에 자금이 비교적 풍부합니다. 그런데 자금이 바짝 말라버리면 어떡하냐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고민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자에 한국경제신문 보면 윤창현 교수가 또 이 가뭄에 대비해야 된다 하고 이제 이 채권 시장에 돈이 지금 말라 들어가고 있는 것을 경고하는 칼럼을 썼습니다. 그래서 정규전 뉴스는 지금 몇몇 기업들도 단체로 보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들은 그 점을 특히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시가 행정자치부와 시의회의 반대에도 445억 원이 드는 50플러스 재단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50플러스 재단은 50세 이후 장년층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재단 법인입니다. 하지만 행자부는 이 재단이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이모작 센터와 복지재단의 역할과 중복된다는 지적입니다. 이 재단은 자본금 규모만 445억 원에 달하며 총 인력은 120명이 필요해 시의회도 재단 설립에 반대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끝까지 설립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참. 기존에 있는 조직에 돈 넣어서 하면 되는데 꼭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자기가 뭔가를 맡으면 새로 뭔가를 조직을 자꾸 만들려고 그럽니다. 있는 거 하는 게 좋은데 아무리 자기 뭐 브랜드로 뭔가를 해보고 싶은 모양인데 있는 데를 자본금을 더 넣고 있는 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당정이 역대 최악으로 불리는 가을 가뭄 해소를 위해 4대강 물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중단됐던 4대강 사업 최종 단계인 지류 지천 정비 사업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김태원 의원은 4대강에 저장된 물을 전혀 가뭄 대책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농업 용수, 식수 등 모든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4대강 물을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4대강 공사가 그때 사실은 지류까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류까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랴부랴 이제 지류까지. 사실 서울 사람들은 이 한강 수계가 잘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잘 못 느낍니다. 그것도 서울 수계에서는 이제 4대강 보를 잘 쌓아서 뭐 보를 높게 쌓는다고 얼마나 반발이 많았습니까? 근데 그나마 이제 그런 것들을 쌓아 놓아서 4대강 수계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4대강 수계가 아닌 이쪽 지역은 이제 가뭄의 피해를 혹독하게 지금 보고 있고 또 댐을 짓지 못한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뭐 연천, 포천 연천 지역에서부터 해서 댐을 못 지은 지도 굉장히 되었습니다. 이 동강 같은 데도 물론 뭐 당연히 굉장한 논란이 생겼고요. 동강은 지금 오히려 글쎄요, 이 카약 타는
이 사람들이 뭐 많이 몰려서 오히려 굉장히 더러워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어떻든 댐을 못 지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 벌 받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물이 다 말라버리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고 듣고 전희경 총장 만나겠습니다. 우산 있어요? 갤럭시네? 맛있는 거 사가지고 와. 맛있는 거. 잠깐, 아빠 계산 좀 할게. 아빠 거의 다 왔어. 잠깐만. 계산은 심플하게 삼성페이로 샥. 삼성페이. 네, STX 강덕수 회장이 집행유예로 오늘 석방이 되었습니다. 참 풍운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순간에 스텝을 잡았더라면 하는 너무나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한 발자국을 더 내딛느냐 거기서 멈추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생사가 갈리는 그 마지막 순간이 있습니다. 웅진도 그랬고요. 대우그룹도 마지막에 더 판을 크게 벌렸습니다. 저는 이 강덕수 회장이 중국의 리커창에게 속았다고 생각합니다. 리커창이 달엔에 결국은 STX 큰 그 야들을 만들고 조선소를 지으라고 땅 공짜로 주고 하는 그것에 물론 뭐 속였다는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뭐 고의적으로 그랬겠습니까? 리커창으로서는 어떻든 한국에 저명한 기업가를 유치하고 좋은 그 조선소를 짓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강덕수 회장에게 참 정말 좋은 조건을 주었겠습니다만 강덕수 회장이 그걸 덥석 받았던 것이 저는 패착이었다고 봅니다. 근데 이 참 강덕수, 웅진의 그 윤석금 이런 분들이 정말 이렇게 또 재판을 받고 기업이 위기에 봉착하고 참 시장에서 패배하게 되고 감옥에 가고 뭐 업무상 배임이다 횡령이다 뭐 이 분식회계 뭐 공모다 해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1년의 과정을 보면서 정말 대기업으로 성장해 오르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것이다. 못 모르는 어린애들은 그저 기업이라는 게 만들어 올리면 쉽게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30대 재벌 중에 17개가 망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그 중에서도 한두 개는 더 망할 기업이 또 있습니다. 망할 재벌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뭐 아직 남아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앞으로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새로운 이제 기업들이 커 나가고 그 이제 빈 공백을 메꾸고 월급쟁이들의 신화가 만들어지는 이제 이런 일련의 그 말하자면 경제의 순환 과정이 이제 있기를 우리가 바라는 것인데 저는 그 외국 대학 나가서 강좌를 하는 게 있습니다만은 불과 몇 년 전에 그 학생들이 이제 이제 제가 무슨 이 발표 이런 걸 시키면 STX의 그 아크야즈 인수 사례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멋지게 발표를 하고 저 STX 입사했습니다 하고 이제 저를 찾아오는 그 제자들이 있으면 너무 반갑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야 STX가 잘 돼야 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강덕수 회장 뭐 잘 압니다만은 또 글쎄 이런 얘기는 좀 적절치 않은 얘기인데 참 STX 강덕수 회장 같은 분들을 보면 그 열정이랄까 우선 뭐 참 만나서 직접 그 얼굴을 뵈면 그 정말 그 형형하다고 할까요? 그 열정에 넘치는 그 눈빛이 지금도 많이 생각이 납니다만은 어떻든 이제 그동안에 이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1심에서 6년을 받고 살고 있다가 2심에서 오늘 집행유예를 받고 나왔습니다. 분식회계 혐의가 이제 무죄로 되면서 나왔습니다. 분식회계를 뭐
공모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이제 법원의 판단이고, 또 이제 경영상 판단, 사제 출연, 뭐 장학재단 설립 이런 거를 통해서 뭐 개인적으로 착복하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뭐 마지막에 무리수를 둔 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법원에서 좋게 이제 판단해 주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런 법원들이 판단이 이어지고 있어서 그나마 참 다행이라고 봅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청년 창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기업하다가 망하게 되면 거의 쇠고랑입니다. 거의 쇠고랑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금융제도 자체가 마지막에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조금이라도 이제 기업이 나빠지면 바로 은행은 이제 회수 들어오고 길이 없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 순간에 우리 회사가 지금 나빠지고 있다고 까라 이런 기업가는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회사의 재무상황이 정확하게 시장에서 평가되고, 또 재무상황이 나빠지고 위기에 봉착했을 때도 나름대로 뭐 정크본드 시장이라든지 나름대로 자금 조달이 가능한 어떤 절차들이 있어서 마지막 순간에 그 경영자들이 빠지기 쉬운, 예를 들어서 뭐 사기라든지 무슨 업무상 배임이라든지 이런 데 걸리지 않도록 법률 제도가 정비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물론 합니다마는 우리나라는 너무 이 금융 제도가 낳고 고루해서 말하자면 금융 시스템 자체가 어떤 기업이든지 조금 큰 기업이 망하게 되면 무조건 쇠고랑을 차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점들이 사실 창업하기 어렵게 만들고, 한 번에 이제 사업이 망하면 낙인이 찍혀버리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강덕수 회장께서 어떻든 이렇게 막 영의 몸에서 풀려났다고 하니까 저로서는 너무 반갑고 축하를 드립니다. 이 법률적으로 STX 그룹을 재건할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채권단에서 이제 어떻게 판단해 주느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어떤 형태건 뭐 STX는 아니라더라도 어떻든 STX 중에 일부라도 재건할 수 있기를,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해 봅니다. 네, 2부 뉴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성희 씨. 2부 뉴스 시작합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논의가 내부 인사파문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최강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지난 12일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연임 불가를 통보한 데 따른 것입니다. 최 이사장과 홍 본부장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두고 공개적으로 입장 차이를 보여왔습니다. 홍 본부장은 기금본부가 분리되지 않은 채 공사에 남아있으면 이사장이 인사나 예산 등에 간섭할 수 있어 우수한 인재를 쓸 수 없고, 이로 인해 해외 투자가 위축돼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복지부도 기금운용본부를 독립공사로 분리하기로 했지만 최 이사장은 기금운용본부가 독립하면 위험자산 투자가 늘어나 기금의 안정성에 위협을 받는다며 반대해왔습니다. 네, 이 국민연금을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최경환 이제 부총리 들어서고 나서 국민연금을 공사화한다 이렇게 굉장히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홍완선 이제 기금운용본부장은 기금운용본부가 이제 공사화되는 거고,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 논리가 맞을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홍완선 본부장의 논리가 맞는 것이, 예를 들어 지금은 국민연금 운용본부라는 게 말하자면 중공무원 조직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유능한 펀드 매니저를 쓰려고 해도 거기에 임금 체계로는 그런 좋은 펀드 매니저들을 쓸 수도 없습니다. 또는 이 투자를 굉장히 자유롭게 좀 하고 싶은데, 지금은 국민연금관리본부 공단에 속해 있어서 투자 의사결정으로부터 그렇게 자유롭지 않다고 아마 본인들이 느끼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운영본부 쪽, 그러니까 기금본부, 국민연금관리공단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전혀 간섭하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아마 기금운용본부는 독자적으로 좀 뭔가 멋지게 펼쳐보는데 잘 안 된다, 잘 안 먹힌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립을 하면 좀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독립하기 전에도 지금 뭐 실적도 우선 너무 나쁘고요. 근데 독립을 한다고 그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금운용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문제는 뭐냐면 미국의 예를 들어서 연기금이다, 교원연금이다, 뭐 캘퍼스다,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공단이다 하는 것처럼 그런 미국의 유명한 공단이라 해봤자 미국 시장에서는 아주 피라미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시장은 좁고 국민연금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목욕탕에 들어가면 물이 다 넘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고기들도 살 수 없고 국민연금 자체가 증권시장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고 국민연금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을 전부 해외로 빼돌린다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건 국민연금, 우리 알토란 같은 국민들의 노후 저축금, 엄밀하게 말하면 저축금이 아닙니다만은 국민들은 다 내 돈이 거기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이건 정부가 속이는 겁니다. 근데 착각하고 있으니까 어떻든 내 저축금인데 그 저축금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저축금을 모아서 전부 해외로 빼돌린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 경제 부진이 일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죠. 기업들도 해외 투자하는 것을 우리 가능하면 국내 투자해 줄라다오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오히려 우리 돈을 모아서 다 해외로 빼돌린다. 이게 넌센스잖아요. 이제 그렇다면 국내 투자해야 되고. 근데 국민연금은 이제 2030년 지나면서 이제 이렇게 쭉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2035년이라고 해봤자 지금 20년밖에 안 남았고 20년 같으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뭐 이런 시기입니다. 조금 있으면 바로 그 시기가 오는데 그때 되면 주식을 엄청나게 더 팔아치워야 됩니다. 왜? 돈을 내줘야 되고 제로로 떨어지거든요. 기금 고갈이 됩니다. 기금이 완전 빵이 됩니다. 그럼 그때 가서 돈 받을 사람 줄 돈이 없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로 만들어 놓는 것 자체가 좋지 않다는 주장들이 늘 있다는 점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지금 국회나 공사를 밀어붙이는 새누리당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문제를 인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 임기는 5년이면 끝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라도 그 문제를 좀 지적을 해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조케저 독일 지멘스 회장은 제조업의 변화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디지털화라고 말했습니다. 캐저 회장은 오늘 한국공학한림원 20주년 행사에서 제조업 패러다임의 전환, 제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갖고 디지털화는 이 시대 패러다임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구글, 애플 등 IT 기업이 전통 산업에 진출하고 있다며 각 산업과 공정에 깊은 노하우를 갖고 있는 제조업은 디지털화에 적극 나서 이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캐저 회장은 제조업의 디지털화가 속도, 효율성, 유연성 등 3대 경쟁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독일 지멘스도 얼마 전에 폭스바겐 문제난 폭스바겐과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디지털화에 있어서는 독일은 굉장한 강국입니다. 예를 들어서 IoT 사물 인터넷 시대가 오면 독일이 또 한 번 도약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독일 지멘스 회장 얘기를 제가 오늘 기사에 넣었습니다. 실제로 애플이나 구글이 전통 산업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게 IT 쪽에서 더 이상 발전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전통산업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만은 아마 지멘스 회장도 오늘 강의문 전체를 보면 약간은 그런 뉘앙스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전통산업이 차라리 디지털을 장착하는 게 훨씬 낫다 이런 주장인 것 같고 아마 그거는 이제 지멘스라고 하는 세계 탑 수준의 제조업의 회장이기 때문에 아마 더욱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이 어떻게 디지털라이즈 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IoT 시대가 되면 이 제조업의 변화가 걷잡을 수 없는 급격한 변화를 일으킬 거다. 그렇게 되면 지멘스 같은 데가 또 한 단계 앞으로 약진하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지멘스 회장 얘기를 제가 좀 넣어봤습니다. 네, 다음 뉴스. 현지 시간 13일 열린 민주당 첫 대선 TV 토론에서 미국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무소속 출신의 버니 샌더스 후보가 총기 규제와 중동에 대한 군사 개입 정책을 놓고 정면 격돌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뜨거운 쟁점으로 예상된 이베일 스캔들에 대해서는 샌더스 후보가 공개적으로 덮고 가자고 언급하며 민주당 내에서 사실상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총기 규제 문제에 대해 샌더스 후보가 너무 미온적이라고 공격했고 샌더스 후보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 총기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샌더스 후보는 당시 클린턴 후보가 찬성했던 이라크 전쟁을 역사상 최악의 외교 정책 실패라며 비판했고, 클린턴 후보는 국무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빌라덴을 사살하는 등 외교적으로 많은 성공을 거뒀다고 주장했습니다. 샌더스도 아주 노입장을 자랑하면서 분투하고 있군요. 근데 총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총기가 총기 소유가 자유화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하루 저녁에 아마 화난다고 쏘고 뭐 해서 하루 저녁에 글쎄요. 잘못하면 몇백 명씩 죽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줄어들겠죠. 줄어드는 이유는 이제 왜 줄어들까요? 줄어든다고 보면 이성희 씨 줄어들까요? 복수를 할 만큼 해서 줄어들까요? 죽을 사람 다 죽었기 때문에.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20세기 들어서 이 사적 보복, 우리 가문의 원수를 갚는다 이라고 뭐 총으로 쏴 죽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람브로조라고 하는 그 학자는 사형제도가 있어서 죽을 만한, 말하자면 살인 충동이 있는 사람은 웬만하면 다 죽었기 때문에 점차 그런 유전자가 사라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범죄학자 중에 유명한 범죄학자입니다. 그 람브로조가. 또 범죄자들은 대개 이제 골상으로 범죄자가 정해져 있다 이런 주장을 펴기도 했던 유명한 범죄학자인데, 그런데 미국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총기 규제의 논리가 안고 있는 모순 중에 하나는, 만일에 총기를 어느 날 정해서 자 지금부터 우리 총기를 전부 반납하라, 회수하라라고 명령이 떨어졌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총기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시민, 보통의 건전한 시민들은 총기를 반납하고, 총기를 정작 가져서는 안 되는 악당들은 총기 반납을 거부하면서 은밀하게 총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아주 우스꽝스러운 이제 결과가 오죠. 그래서 사실은 미국의 총기 규제 문제는, 총기 규제를 잘못하게 되면 총기를 가져서는 안 되는 사람만 총을 가지게 되는 아주 역설적인 일이 나타납니다. 지금도 미국은 총기 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유 자체는 뭐 다 자유지만, 예를 들어 공공장소, 뭐 슈퍼마켓, 은행, 뭐 극장 이런 데는 총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뭐 학교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그럼 거기 가는 데마다 이제 다 수색을 해야 되느냐, 뭐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참 총은 또 한편은 이퀄라이저의 측면도 있죠. 길 가다가 밤에 건달이 앞에 가는 여성을 지롱하고 싶어도 저 여성의 핸드백 안에 총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매너가 있어지죠, 자연히.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총을 이퀄라이저, 평등하게 만들어준다. 누가 주먹이 세다고 뭐 절대 못 까불죠. 왜? 총 빼돌면 똑같잖아요. 총 빼돌고 쏘면 뭐 주먹이 뭐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무리 뭐 문신을 하고 험악한 깡패도 여자들도 당당히 대항할 수 있죠. 움직이지 마 하는 거죠. 그래서 이퀄라이저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총기는 굉장히 그 재밌는 어떤 그 논리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샌더스는 글쎄 그 못 가지게 하는 사람이 못 가지게 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정도로 얼버무리고 말아갖고, 힐러리는 총기 규제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역대 어떤 대통령도 미국에서 총기 규제를 주장하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바마도 욕만 하지, 오바마도 비판만 하지, 실제로 총기 규제를 하는 무슨 법안을 만든다든지 뭐 대통령 뭐를 발동한다든지 하는 행동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오바마조차도 그렇습니다. 그런 논리 구조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총을 갖게 한다. 그럼 아마 우리 다 쏴 죽일까요? 꼴 보기 싫은 인간은
모르겠습니다. 오늘 누가 그런 얘기 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뭐 더대 성공회대 교수 한홍구 교수라는 사람이 뭐 수염도 이렇게 길렀네요. 얘는 이 교사인지 한홍구 교수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박정희는 죽였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죽였어야 할 사람이 우리 사회에 한둘이겠습니까? 좀 참고 사시죠. 뭘 그렇게 박정희를 죽였어야 한다고 그렇게 과격한 발언을 수염까지 이렇게 멋지게 기른 분이 이게 알고 보니까 유진호의 저 해방전국에서 참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를 닦았던 유진호 박사의 외손자라고 하네요. 그 유진호 박사가 만든 헌법은 사회주의 헌법이지 아마 글쎄 그 피를 받아서 이렇게 사회주의적 또는 김일성 찬양 분자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가족 중에 뭐 웬만하면 뭐 가족 중에 뭐 부친이나 할아버지는 뭐 독립투사도 있고 뭐 말하자면 뭐 주요 언론사 간부도 지내고 가족 중에 뭐 의사도 많고 우리 아까 김 PD가 이 이력을 보더니 이 사람이야말로 금수저구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글쎄요 참 이렇게 멋지게 생긴 사람이 그렇게 김일성 만세를 부르고 앉아 있으니 참 조선일보에 그렇게 났군요. 금수저 좌파라고. 박정희 죽어야 발언한 한홍구 교수는 금수저 좌파다. 멋지네요. 이 얼굴 한번 보여주시죠. 이 사람입니다. 수염까지 아주 멋지게 기른. 재밌는 친구군요. 참 재밌군요. 네, 다음 뉴스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호주가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에서 인공섬과 등대 등을 건설하는 중국에 대해 한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현지 시간 13일 미국에서 호주 외무 국방장관과 회담한 뒤 중국의 남중국해 활동이 일대 주변국들을 미국 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남중국해의 불확실성이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과 미국 사이에 상호작용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밝혔습니다. 줄리 비숍 호주 외무장관도 남중국해 영토 분쟁에 대해 호주와 미국은 같은 입장이라며 모든 관계 당사국은 일방적이거나 긴장을 높이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호주 국방장관이 여성인 모양이죠. 그렇군요. 호주 아마 국방장관이 좀 전에 외무장관, 국방장관 이랬나요? 두 분 다 여성이었던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렇군요. 사실 우리나라에도 국방장관은 민간인이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는 국방장관이 전부 군인 출신들이 쓰죠.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이 제대로 민주화가 되려면은 이 말하자면 군사령관이 있으면 되니까 국방장관은 국방행정을 하는 것이죠. 그 국방행정을 하는 곳은 민간인 출신도 괜찮은데 그렇습니다. 이 미국, 호주, 중국의 남중국해 활동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TPP 이후에 이제 점차 이제 이 남중국해에 대한 압박. 그동안에 이 남중국해 문제는 내일 이충원 박사 모시고 한 번 더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PP 이후에 중국과 호주 같은 이 태평양 국가들이 사우스 차이나 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게 되었는지 또는 일본의 안보법 개정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내일 이충원 박사를 모시고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 골드만삭스가 신흥국 불안이 3차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CNBC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지난주 발간한 보고서에서 신흥국 불안은 2008년 미국 부동산발 금융위기, 2011년 유럽 부채 위기에 이어 세 번째 대규모 금융위기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 세계적인 저금리 현상이 중국 등 신흥국의 부채를 키웠다며 이는 경제활동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전해드린 말씀 듣고 미리 보는 환경 보시겠습니다.